재테크 매거진의 정인용입니다. 재테크에 관한 한 20점검부터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드리는 컨설팅 사례까지 자산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재테크 매거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상담이 필요해 또는 컨설팅이 필요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전화 023153-2669번 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 상담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과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오셨죠? 서정아 팀장, 최진우 팀장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러면 최근 핫 이슈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구의 주거 안정 대책, 서민은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내용이라며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월 2일 날요. 핫하죠. 예, 근데 부동산 전문가, 언론도 실효성에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용이 어떤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죠? 일단 이 정책 취지 자체는 이제 서민과 중산층의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게 다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보기에는 이제 정작 서민과 중산층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좀 이제 부족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재건축, 재개발 같은 이런 이제 정비사업 완화 정책이 추가가 되면서 주거 안정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중서민층한테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졌고요. 또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 입주자들이 결국엔 당분간 거주할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오히려 전세난이나 월세를 조금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좀 내용을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핵심 내용을 좀 콕 찍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입장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중서민층을 위한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또는 뉴스테이 같은 활성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소유자,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제 하시는 분들, 이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 사업 한다는 그 정비 사업 합리화 방안이 좀 이야기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주거 취약계층, 그 저소득 고령층 그리고 대학생 이들을 위한 지원이 좀 강화됐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고령층과 독거노인에게 시세 30% 수준에서 입주 가능한 전세 임대를 연간 2,000호를 신규 이제 공급하고 대학생에게도 행복기숙사라는 이름으로 연간 5,000호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하네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가 이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거였다면 이거는 전자에 해당하는 거였겠죠. 네. 행복기숙사야 그 행복주택 가구수 중에 일부를 그렇죠. 주는 건데 이게 문제는 학교 근처에 있어야 되는 이런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전국에 있는 대학 옆에 이걸 마련할 거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예, 한계가 좀 있어서 실효성이 좀 크게 없어 보이고 이 결국은 그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이 사업이 좀 주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업이 하다 보면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못 낮춰서 그런가 여태까지 좀 떠도는 얘기들을 보면 기존 임대료에 비해서 그렇게 싸다고 느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싸게 해드릴 테니까 들어와 사세요 이런 기업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후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주들에게 정부 지원을 통한 혜택을 주면서 이제 공급량을 좀 맞추려고 하는데 집주인들한테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1.5%의 저금리에 가구당 최대 2억 원의 개량 자금을 지원해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H 같은 공공사업자가 이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물론이고 임대 관리, 공실, 연체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 부담까지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입주자 소득에 따라서 50에서 80%까지 수준으로 정해가지고 이제 임대 기간을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 보상한다고 합니다. 그럼 집을 노후주택을 내가 맡기면 고쳐도 주고 대신 관리도 해주고 공실이나 연체에 대한 위험도 막아주고 그럼 일정 수준이 되면 집주인한테 수익도 보장해주고 굉장히 듣기는 좋은데 그렇죠. 제가 이 집주인이라면 확 끌릴 만큼 하고 싶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있는 집도 세가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관리도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래했던 부동산에 맡겨놓으면 그 친구들이 서비스를 다 그냥 해줍니다. 관리 청소도 아줌마들이 다 해주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지금도 잘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뭔가 뛰어넘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주택이나 건물들을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 좀 여유 있게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관리비가 많이 그렇죠. 근데 거꾸로 건물 하나 또는 주택 한두 채로 하시게 되면 네. 뭐 새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그걸 포기하고 네. 노후 생활을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거꾸로 약간의 그 지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개량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결국 노후 생활인 이런 부분에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그렇죠. 같고요. 그다음에 이 주택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사실 곳이 없기 때문에 딴 데로 또 이동을 네.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돈이나 비용들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결국 한 2억 정도 준다고 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고 이걸 할 마음이 정말 생길까라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원래 발표대로 가면 이 중서민층에게 비용 부담을 좀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질 좋은 입주 공간을 좀 많이 제공을 해보자. 네. 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취지만 들으면 저도 좋고 동의가 됩니다만. 네. 네. 근데 문제는 역시는 이제 누구나 납득할 만한 하다못해 집주인이 내 집을 맡겨야겠다고 선뜻 네. 이런 호기심 끌리는 마음이 사실은 안 생기는 게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이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말할 부분인데 네네. 이 정비사업 합리화 방안이죠. 정비사업. 이 분명히 정책이라고는 구의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거 안정 대책에 왜 굳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얘기가 또 들어갔는지 그게 이게 어찌 좀, 보면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이 그 중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뭐 이제 이 뉴스를 접하고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왜 어릴 때 놀이터에서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두꺼비가 결국에는 두꺼비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공짜로 새 집을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꼭 굳이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지 두꺼비가 이렇게 착한 애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 이제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죠. 이게 대충 봐도 어떤 뭐 공급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네. 그냥 정비사업 합리화 방안 자체가 그 공급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뭐라고 중소민들 뭘 주고 이런 뚜렷한 구체적 내용보다는 그냥 단순히 규제 완화? 네. 사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밖에 안 된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이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찬성이 있어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2분의 1 과반수만 넘으면 그냥 되거든요. 일명 알박기 같은 편법을 없애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냥 앞서 또 이야기했듯이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사시던 뭐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당연히 옮기셔야 되고 그렇죠. 그 건물에 그게 살던 네. 분들도 이제 전세나 월세로 사신 분들도 당연히 옮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도 부족한 전세나 월세난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강남이나 뭐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그 시작으로 강남 같은 데가 이제 시작으로 이제 목동 이런 여러 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이런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오히려 해당 주택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주택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하게 되는 효과는 있지만 과연 이게 그 분위기만 조금 이렇게 집값이 올라간다는 느낌만 받는 거지 실제로는 실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택 가격 안정화가 아니라 그 주택 가격 상승으로 투기를 조금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원래 만들었던 취지랑 좀 벗어날 수 있다. 네네. 결론적으로 이제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나온 것 중에 중서민층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고 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부추기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만 있어서 이제 다들 그렇게 말들이 많은 건데 네. 최준현 팀장님이 오늘 이슈 마무리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비약을 하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완화 정책이 이제 그 일반 서민들 이제 실제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고 혹은 집을 이제 얻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자산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중서민층한테는 지금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재건축의 재개발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그래서 약간 이제 서민들을 위한 진짜 집이 필요하고 보금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좀 보완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감을 하고요.
공급에 대한 뚜렷한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좀 저렴한 비용으로 네. 그런 내용이 좀 빠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발 그런 호의성 정책이 아니라 진짜로 중서민을 위한 정책이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특히 중서민을 위한 정책에 좀 더 보완이 돼서 네. 잘 만들어지는, 그래서 네. 진짜로 도움이 되는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는 재무 컨설팅 시간입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재무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사라진 내 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 문의 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많죠. 네, 그리고 나이, 성별, 직업 저희가 다 받아봐도 전혀 상관없고요. 네, 펀드 같은 간접투자 상품 하시는 분들이 모두 사실은 사연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네. 예, 이 사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팀장님이 서정환 팀장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저금리라서 예적금은 못하겠고 부동산 투자할 돈도 없어서 펀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떨어졌네요. 어떻게 해야죠? 또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투자를 좀 해보려고 펀드를 했는데 앞이 막막합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 추천받아 가입했는데 너무 떨어져서 다시 물어보니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여유자금 있으면 거꾸로 더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그런 의견들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문의 주셨던 시청자분들의 상황을 보면 공통점이 좀 있어요. 일단 문의 주신 분들 대상으로 네네네. 뽑아보면 대부분이 1년 6개월 이내에 시작하신 분들이 많고요. 네. 그 연령층이 비교적 높습니다. 네. 40대 후반. 늦어도, 빨라도 네. 보통 50대, 60대 분들이 많고, 특징이 은행에서 많이 추천을 받아서 가입하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적립식보다는 일시납으로 목돈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이후에 어쩌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은행이 대표적인 금융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을 많이 활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예적금에서는 이자로서는 답이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투자처가 있는지 이 예금 금리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많이 찾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곳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가입하게 되는 절차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이런 상품이나 이런 펀드나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해주면은 대출 금리를 조금 인하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교섭을 하거든요. 일종의.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면은 이건 어떤 건데 하면 은행이 이게 이만큼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으니까 이건 적금보다 더 낫죠. 이러면은 어르신들한테는 은행 직원이 텔러가 굉장히 신용이 가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커다란 이제 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그냥 덥석 가입을 하는데,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또 언제 손해가 나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수익률만 믿고 은행 직원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네. 두 분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못 믿어도 네. 은행 여직원은 믿는다.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내용인데 네. 한참 60년대, 70년대, 80년대 네. 한참 막 나라가 성장할 때 돈 문제가 많았죠.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결국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건데 그렇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럼 이제 그렇게 추천받아서 가입한 상품들 네. 주로 어떤 상품들을 많이 가입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국내 주식형 적립식 펀드 이런 거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올 초에 작년 말부터죠. 이제 한창 이슈가 됐던 중국 펀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ELS나 ELD 같은 파생 상품에도 예금 비슷하게 자금들이 많이 흘러 들어갔어요. 저도 지금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이런 질문, 이 상품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분들 많이 만나 보는데 지금처럼 수익률이 하락한 이유는 사실 단순하잖아요. 네.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데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두 분이랑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밖에 방법이 없죠.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저희 보고 언제 도대체 올라가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주가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죠. 그거 좀 답답한데 그래도
뭔가 좀 답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주식이나 뭐 채권 이렇게 이제 가격들을 보고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가격을 보고 만약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 또는 내가 뭐 추구하는 그 손절매 구간까지 왔다 그러면은 그냥 판매를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주가 같은 경우는 시시각각 바뀌긴 하나 이제 바로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제 오기 때문에 그걸 좀 고르기가 좀 어려우시죠. 이게 말로 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실제로 말로 설명해 드리면 도대체 뭔 소리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나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한번 실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국내 주식형 펀드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국내 주식형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뭐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이 투자 대상이 국내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국내 모든 주식의 어쨌든 평균값인 종합주가 지수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를 월봉으로 해서 설정하고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15년 4월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에도 물론 떨어졌던 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도 지금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머리를 숙이고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월 이후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결국 이제 말씀드렸던 투자 대상 변경 시기에 아까 보시면은 저기 지금 빨간 선이 이평선 아니겠습니까? 이제 까만색이 빨간색을 뚫고 내려오는 시점에 이제 채권형이나 현금형으로 갖고 계시고 다시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 주식형으로 바꾸시고 또 저쪽에서 다시 이제 뚫고 내려올 때 이제 채권형이나 현금으로 바꿔서 이제 좀 이렇게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못 하시다 보니까 사실 저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딱 이해하기 쉽거든요. 예. 그게 좀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수익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보면 알겠지만 말로 설명하면 되게 어려운데 사실 이 정도면 색 구분만 할 줄 알면 되시거든요. 그렇죠. 네, 까만색이 주가고 지금 빨간색, 파란색이 이평선이다. 이걸 뚫고 내려가면 뭐 현금이라든가 채권을 같이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자금을 옮겼다가 다시 바닥을 뚫고 올라오면 주식 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수익률만 관리해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그죠? 자, 근데 결국 시청자들이 물어본 것처럼 당분간 이렇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은 둘째치고 원금도 당장은 되게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문제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다 치는데 국내 주식형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입했던 중국형 펀드, 요 또 그리고 해외 펀드 이런 부분에서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 주식형 다음으로 이제 중국 이제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셨으니까 중국형 펀드를 또 한번 볼게요. 이제 왼쪽에 상해 종합지수고 오른쪽에 이제 홍콩 항생지수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국내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2015년 4월 이후로 계속 머리를 숙이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홍콩 지수도 역시나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때 이후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익을 보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고 아마 내려가시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미국 이제 선진국 지수를 보면은 왼쪽은 다우 지수고 오른쪽은 나스닥 지수예요. 물론 이제 국내 이제 동아시아나 이런 쪽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5년 이후로는 주가가 역시 내려오고 있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수익을 만드시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주식을 하더라도 하락은 다 공통적으로 다들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지금 조용히 숨죽여 있는데 이 과거에는 그래도 이 세계 주가가 약간씩 시차를 두고 움직였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 뭐 시간차 공격, 분산투자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과거에 비해서 정보통신이나 뭐 정보의 교류로 발달로 인해서 뭔가 이제 주가나 이런 것들이 시차 없이 기민하게 움직이게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가 걸리고 미국이 감기가 걸리면 우리나라는 독감이 걸리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다시피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상관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간차를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차 공격을 할 수가 없게끔 되는 거죠. 그렇지. 결국은 머리 숙이고 가만히 있을 때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 나 좀 쳐다봐 주세요 하고 고개를 딱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 투입하고 수익을 내면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이 지금처럼 등락폭이 좀 크게 있으면 주식을 언제 사고 그러니까 펀드도 그렇고 언제 가입하고 언제 팔고가 답이 나오는데 최근 2, 3년 동안 주가를 보면 그냥 꿈틀꿈틀대고 지렁이처럼 옆으로 기어가기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감을 못 잡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지금 ELS 같은 상품들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많이 추천을 했는데 이게 근데 문제는 옆으로 갈 땐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확 올라가거나 아니면 확 떨어져 버리면 이 거꾸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ELS 같은 경우 묶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ELS는 가입할 때 신중하게 필요한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시는 상품이잖아요. 익숙하지만 생소하시죠. 그래서
이거 ELS는 시작하는 게 먼저 중요한데 어떻게 시작하면 어떻게 가입하면 좋은지 이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펀드를 하시다가 펀드가 조금 위험하다 또는 워낙 많은 이슈가 있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ELS를 어찌 보면 대안으로 은행에서 많이 권유를 했고 다른 금융사도 많이 권유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ELS는 기초자산, 즉 투자하는 대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그 변동성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위험을 다 회피하지 못하고 그 변동성을 다 떠안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별 주식 종목보다는 조금 더 큰 종합주가지수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ELS로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변동폭이 큰 나라를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적은 약간 선진국 좀 무거운 그쪽 ELS 상품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ELS를 가입하실 때 뭐 보통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뭐 예금보다 좀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안정성도 보장되는 상품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가입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ELS는 파생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ELS가 아까 말씀하신 그 선정 대상, 기초 투자 선정 대상에 따라서 초고위험도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투자 대상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갖고 들어갔다가 돈이 묶여서 1년 6개월씩 막 이렇게 묶여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ELS는 기초자산 자체가 위험한 것보다 대표적인 일반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그 종합지수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게 좋고 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표적으로 특히 요즘에 최근에 많이 팔렸던 상품 중에 유로스탁 50이라는 그 지수가 있어요. 네네, 유럽 맞아요. 쪽에서 좀 좋아 보이는 기업이나 네. 이런 거 50개를 추출해서 거기에 네. 평균가를 투자하는.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유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웬만하면 일반 애들은 지수를 찾기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은행지금 믿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고 네. 큰 수익보다는 안전하고 좀 무겁게 움직이는 대중화된 주가를 보고 들어가라. 네네. 이렇게 하면 큰 돈보다는 일단은 수익성 면에서 일단은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아, 그럼요.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하죠. 자, ELS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가장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기초 대상을 좀 꼼꼼하게 따져봐라. 그렇죠. ELS도 그렇지만 펀드도 그렇고 투자 상품, 간접 투자 상품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품을 고르고 가입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팁 형식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많이 가입하시는 게 그러실 것 같아요. 적립식 펀드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그동안 잘 됐으니까 또는 몇 년간 잘 됐으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은행 여태까지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사실 이렇게 펀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작년 이제 10월부터 12월 뭐 중국 시장 좋았을 때나 올 초에 뭐 2월부터 한 4월까지 좋았을 때 사실은 적립식으로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거치식으로 한 방에 들어갔다가 네. 2, 3개월 수익을 보고서 딱 바로 환매를 하시는 게 가장 수익이 좋거든요. 그렇죠. 과감하게 좀. 적립보단 거치로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장 상황을 예측이 가능하거나 또는 시장 상황이 뻔히 보인다라고 하면은 네. 그 시기에 들어가서 딱 나오는 게 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30%라든지 이렇게 3개월에 30% 또는 뭐 3개월에 한 40%, 5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간접 투자 상품 중에 이제 단기적으로 1년 미만은 이제 펀드로 이제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한 3년, 4년 이후로 이제 중장기적인 자금 마련에 간접 투자 상품 대표적인 변액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품 경우에도 초기 사업비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그 펀드를 자주 확인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응을 하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적립이나 거치 어떤 투자를 하느냐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만 단지 이제 중장기 투자인인 만큼 이제 관리나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야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좀 내실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LS는 뭐 원금 보장 100% 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안전한 상품이 많은 건 맞다. 그렇죠. 다만 기초 자산을 좀 신중하게 좀 보고 들어가라. 네.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적립보다는 목돈 투자가 좋고 네. 그리고 올라갈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지만 떨어질 것 같다고 하면 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환매를 해라. 그렇죠. 그래서 수익을 챙겨라. 그렇죠. 이런 게 포인트고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에 적합한 변액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빠지니까 아무래도 네.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맞고 그렇죠. 대신에 이 상품 펀드 변경이 굉장히 수월한 인터넷으로 클릭 한 번이면 되는 거니까 판매에 대한 뭐 페널티가 없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펀드 변경이나 관리에 좀 기울이고 수익률을 네. 관리해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최근 경제 이슈와 재테크에 대한 덧붙여 풀어드리는 컨설팅 사례까지 알아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좀 더 깊게 상담을 하고 싶다. 나는 어떤가라는 나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요.
전화 03153-2669번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 상담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과 컨설팅을 도와드리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재테크 매거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